안녕하세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딸 둘도 독립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을 떠올리면 마음이 참 복잡해요.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한 채로 떠난 게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30년 동안 저를 속인 걸 생각하면 밉기도 하네요. 20대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별탈 없이 잘 키웠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끝났으니 이제는 즐기면서 살자고 했을 때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네요. 언젠가부터 계속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큰 병인 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소화제를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건강검진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동네 병원 가면 되지 뭘 하며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검진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료 의뢰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에 가보라며 권유를 했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발 암은 아니길 빌고 또 빌었는데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울더라고요. 왜 하늘은 이렇게 우리에게만 잔혹한 거냐며 나쁜 짓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형벌을 주냐며 따져 물었네요. 그때부터 암 환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남편과 같은 암을 투병 중인 사람들의 예후를 찾아보며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했다가를 반복하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병에 대해서 습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병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으니 제 남편도 씩씩하게 잘 견뎌줄 거라 믿고 본격적인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네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딸 둘도 각자 하고 있던 학업과 일을 전부 멈춰두고 함께 투병에 집중했어요.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똘똘 뭉치면 그깟 암이야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병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전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희망이 무너졌고 남편과 함께하는 노후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투병으로 삶을 억지로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남편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프고 나니 남편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토록 가치가 있었을까?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았지. 예쁜 딸을 둘이나 낳았는데 아들 못 낳았다고 어머니한테 타박을 듣고 살았으니 말이야. 그깟 아들이 뭐라고. 어머님은 옛날 분이셨으니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를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 손녀가 최고라고 말도 해주시고. 그랬지. 당신이 잘 버텨준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고마워. 무뚝뚝한 당신이 웬일로 고맙다는 말도 다 하네? 그리고 정말 미안해. 못난 남편이라. 못난 남편이라니 당신같이 좋은 남편이 어딨다고. 성실하지, 착하지, 가정적이지. 얼굴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남자야. 인물도 당신 덕에 많이 좋아졌지. 처음 봤을 땐 순박한 시골 청년 같긴 했지. 그래도 난 그때 당신 모습이 좋았어. 순수해 보였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나한테 불만 같은 건 없었어? 없었겠어? 많았지. 말해봐. 지금이라도 사과할 테니까. 글쎄, 막상 생각해보려니 기억이 잘 안 나네.
까먹었어. 다 사소한 것들이었으니까 까먹은 거겠지. 만약에 말이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신은 나를 용서를 해줬을까? 큰 잘못? 갑자기? 내가 만약에 당신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랑 붙어 살았을 거야?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불안하게. 뭐 잘못 저지른 거라도 있어? 뭐 보증이라도 섰어? 그런 건 아니고, 아프니까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 아프면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 뭘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게 많아서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 말을 하더니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일단 진정을 시켜봤는데 그 뒤로는 입에 자물쇠를 단 듯 조용해졌어요. 몸이 아프니까 과거를 자꾸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했던 그 말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여태껏 저한테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나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긴 세월을 투병한 남편으로 인해 저와 두 딸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남편의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통증만 좀 없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자 남편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실컷 했으면 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결국 남편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어느 날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해주며 임종을 지켰어요. 편히 잠을 자듯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찌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를 치르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 청년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장례식은 고요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분들, 남편의 지인들, 선후배 등 모두 제가 아는 분들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녁 시간이 끝나고 밤이 될 때쯤 일면식도 없는 청년 한 명이 찾아왔고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 청년이 오열하며 의외의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제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대뜸 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청년은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다시 한번 제 남편의 사진에 대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엄마랑 저 왔어요. 그 청년은 절을 하더니 엎드려 오열을 하며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어디서 오셨는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눈물을 닦고 저에게 대답하더라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뇨? 그게 무슨...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셨나 보네요. 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부터 오열하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그쪽으로 가며 엄마 여기로 오세요 하며 그 여자를 부축해 들어왔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딸을 출산하고 한창 육아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멀리서 손님이 올 거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오촌 여동생이야.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잠깐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 당분간 일 때문에 한국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알아두라고. 딱히 챙길 필요는 없어. 남편의 친척 여동생이라는 그 여자, 먼 친척이지만 가끔씩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 여자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에 저희 집으로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먼 친척 사이에도 꽤 막역하게 지내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의 가족이라고 하니 일부러 신경 써서 챙겨줬어요. 양말까지 명품으로 신은 그 여자를 보며 참 멋지게 산다 싶더라고요. 단둘이 있을 땐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그쪽이 먼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애만 키우시는 거예요? 네, 막상 육아를 해보니 일을 병행하기 힘들어서요. 그러시구나. 그나저나 미국에는 언제부터 사셨던 거예요? 영어 잘하시겠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애 키우면서 미국에 정착했네요. 결혼하셨어요? 당연히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아들도 하나 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아들은 어디 있어요? 담당 베이비시터가 있거든요. 너무 어려서 비행기 태우기가 좀 그래서 맡기고 왔어요. 그럼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시는 거예요?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일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긴 한데 남편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냥 겸사겸사 남편 얼굴 볼 겸 가끔씩 한국 들려요. 남편이 한국에 있다고요? 왜요? 같이 안 살고? 애는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돈 벌어야 되니까. 아, 남편분 직장은 한국에 있으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남편이야 뭐 늘 곁에 있을 필요 있나요? 그냥 돈이나 꼬박꼬박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 후로도 몇 번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근황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쩔 땐 남편이 그 여자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며 단둘이 외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친척 동생이니 당연히 그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제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빠, 그러게 왜 병을 키웠어? 왜 여태껏 병원을 안 간 건데? 그렇게 오촌 여동생이라는 여자는 병실이 떠나갈 듯이 한참 동안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우애가 좋은 친척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 날 그 여자와 아들의 등장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여태껏 속이고 있었어요. 뭘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나 사실 오촌 동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 애 아빠예요. 그게 무슨...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30년간 숨겨왔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유감이네요.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사람이랑 나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말인가요? 불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숨겨진 부인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네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유독 이뻐하셨으니까요. 보셨잖아요? 제가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벗은 발로 맞이하셨던 거. 제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게 시어머니예요.
생활비며 교육비며 전부 지원해 줄 테니 해외 가서 살고 있으라고 했던 사람도 시어머니였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저더러 믿으란 말이에요? 결혼 초에 그 사람 3달 동안 해외 출장 간 적 있지 않아요? 우리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거기서 유학 중이었거든요.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 바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3번째 데이트 때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한 후에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갔고 몇 달 뒤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그제야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배가 불러왔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인생 책임지라고 한국에 돌아와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시더니 일단 조용히 출산하고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조만간 아들을 이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이혼을 기다리며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정을 깰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더러 기다리라는 말만 주구장창 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래도 저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유일한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넘겨주겠다고 했네요. 그 내용을 적은 것도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각서 같은 형태였는데 그 안의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글이 써져 있었는데 글씨체는 제 남편의 것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혹시 모르니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며 저에게 넌지시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상조는 제 아들 아닌가요? 그쪽은 딸밖에 없잖아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대로 혼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태껏 남편의 친척 동생이라 믿고 있었던 여자가 다름 아닌 상간녀였고 심지어 아들까지 낳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상간녀를 감싸며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간녀와 저 이렇게 둘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상황 파악조차 어렵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상간녀와 혼외자식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딸들도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 이모님을 만나게 되어 붙잡고 자초지종을 말하며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막내 시이모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아마 사연을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시이모님은 결국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대뜸 애 임신했다고 받아달라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둘째 며느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네. 본처 자리 탐내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고 제발 아이만 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대. 언니도 별 수 없었나 봐. 아들 이혼시키긴 싫고 손자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온 애한테 어떻게 치우라고 할 수 있겠어. 조용히 살겠다고 하니 그 말만 믿고 뒤에서 조용히 돈만 좀 갖다 주기로 한 거지. 아마 꽤 오래됐을 거야. 아무튼 온 가족이 죄인이지.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모른 척 했으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럼 여태껏 모두가 저를 속인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차마 내가 끼어들 수가 없었어. 어머님이 먼저 제안하신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세컨드를 자처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다고 하던데? 아무튼 조심해.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던데. 막말로 본인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어디 흔해? 지금이 뭐 옛날도 아니고 첩살이가 흔한 시대도 아니잖아.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변호사까지 고용했대요. 그럴 줄 알았어. 목적이 돈밖에 더 있어? 하여간 독하네. 인생까지 바쳐가며 첩살이를 한 게 다 돈 때문이었던 거야? 하긴 여태껏 얼마나 편했겠어. 해외살이 하면서 돈 따박따박 나오니 아들만 잘 키우면 됐으니 세상 부러울 거 없었겠지. 언니도 그러더라. 그의 팔자가 본인보다 나은 것 같다고. 아무튼 돈 때문에 찾아온 여자한테 홀라당 뺏기지 말고 잘 지켜. 아들 하나 내세워서 이제서야 본처 자리 탐내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법적인 부분은 이쪽인데.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부질없지만 언니가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했어. 상간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재산까지 탐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시절에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꽤 부유하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업을 남편에게 물려주려고 하셨고 중간에 흐지부지 됐지만 사업을 접고 난 후의 재산은 전부 제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집안의 구체적인 경제 사정을 시집 온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시댁 재산이 제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제 몫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부업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시댁의 재산이 야금야금 상간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두고 간 재산까지 탐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남편의 재산을 전부 가져야겠다는 욕심을 부린 적은 없었지만 그걸 상간녀가 빼앗겠다고 하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간녀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 남편의 아들이라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니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대신에 제가 왔어요. 어차피 서로 오랫동안 마주보는 거 불편하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저희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언대로라면 저희에게 재산을 주시기로 한 유언이요. 그때는 쓰러지셔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앞으로 아버지 기일 재산은 저희 쪽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남인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신신당부하기도 하셨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직속으로 받게 될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가 사실혼이고 자식까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부인이 나인 건 알고 있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모든 건 고인의 유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마 신성한 고인의 유언을 마음대로 훼손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주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정말로 금슬 좋은 부부셨어요. 허울뿐인 법적 부부보다 훨씬 더 서로를 아껴주는 부부였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우리 장손이라고 부르시면서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장손이었다고요. 어쩌면 진정한 가족은 아주머니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 아닐까요? 내가 네 엄마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니? 어찌됐든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여기서 네 엄마는 상간녀고 너는 혼외 자식이야. 그럼 상간녀 소송 하세요. 그깟 위자료
물려주면 되잖아요. 법대로 하자는 말, 저도 찬성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준비를 끝냈으니 각오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나더러 겁이라도 먹으라는 거야?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두 딸보다 제가 훨씬 든든하다고요. 저희에게는 아주머니가 모르는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저희한테 유언장만 있는 줄 아세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끝까지 가지 말고 좋게 좋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끝났으니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상간녀의 아들은 아주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받은 걸로 모자라 재산을 차지할 작업까지 미리 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사고를 친 주제에 저에게 병간호까지 받고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떠나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두 딸을 볼 때 죄책감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자꾸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쪽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저희는 꼼짝없이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저에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던 그 말. 저에게 유독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그날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마 상간녀를 숨기고 혼외 자식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걸 사과하고 싶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임종을 앞두었을 시점에 저에게 넌지시 건넸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던가? 알긴 뭘 알아.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된 것 같네. 그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첫째 딸 초등학교 입학 날짜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지. 갑자기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래? 금괴라도 들었어? 지금은 열어보지 말고 아주 나중에 한번 열어봐.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고 며칠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탓에 그 금고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중요한 서류들을 가득 담아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태껏 저에게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임종 직전에 알려주었다는 건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금괴나 현금은 찾을 수 없었고 종이만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전부 꺼내서 하나씩 확인하던 중 의문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바로 옆에 있는 봉투 안에서 녹음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남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인생의 끝자락을 앞두고 있다 보니 가장 먼저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나마 음성 편지로 전하게 되었어. 비겁한 남편이라 미안해. 지금에서야 솔직하게 내가 저지른 짓을 고백하고 싶어. 사실 나는 당신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어. 아주 오랫동안 당신에게 말을 하지 못했지. 믿기 힘들겠지만 그동안 나도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보내느라 많이 힘들었어. 30여 년 전 해외 출장을 갔던 그때 나는 여자 한 명을 알게 됐어.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헤어지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이미 많이 자란 상태라며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없다면 생활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저지른 실수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쪽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게 됐어. 그거면 된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쭉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우리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라고. 당신한테는 먼 친척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고 당신과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거짓말로 사태를 무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려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 그리고 고백하자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내 핏줄이었기 때문에 눈에 아른거렸어. 아들 타령을 했던 우리 어머니도 그 아들만 데리고 와서 키우면 안 되냐고 나한테 묻더라.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 평생 혼외 자식으로 살아온 그 처지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미리 이것저것 정리를 해놨어. 유언도 미리 써놓고 그 아들에게 맡겨놨었지. 당신과 딸들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나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우는 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다가 얼마 전 아들의 혈액형을 우연히 알게 됐어. 이상하더라고. 그 혈액형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거든. 아들이 잘못 알고 있겠지 생각하며 넘기려고 하는데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야.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장 유전자 검사를 업체에 맡겼는데 불일치가 떴어. 그 녀석과 내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때부터 나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 왜 여태껏 유전자 검사부터 할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 여자의 말만 믿고 30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줬을까? 왜 그 녀석을 친자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 그 여자는 아마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온 거겠지. 목적은 아마 돈이었을 거야. 분명 나중에 당신을 찾아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거야. 늦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해. 그 녀석이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와 여태껏 그쪽이 보낸 계좌이체 내역, 내 재산은 모두 당신과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내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놨어. 그쪽이 가진 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을 거야. 내가 다 처리해놨거든. 그리고 여태껏 남의 자식을 키우는데 갖다 바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싸울 거야. 아마도 끝까지 싸우진 못하겠지. 어쩌면 시작도 하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된다면 당신이 마저 처리해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비겁하고 못난 남편이라 미안해. 인생을 살면서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고 그 행복을 깰 용기가 없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 내가 잘못한 부분은 부정하지 않을게. 나는
천하의 몹쓸 놈이고 용서받지 못할 놈이야. 하지만 내 인생 통틀어 당신만을 사랑했다는 거 하나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어. 평생 나만을 위해 희생한 당신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나 봐. 평생 사죄할게. 당신은 나 용서하지 마. 미워하며 살아도 괜찮아. 그저 당신이 두 딸과 함께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내용을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럽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숨긴 거짓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저 행복한 줄 알고 살아온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저와 딸들을 위해 한 가지는 해놓고 갔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하나면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상간녀가 제 발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다급한지 저에게 본론부터 꺼냈어요. 저희 아들한테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어쩌실 건데요? 내가 굳이 뭘 해야 하나요? 몰라서 물어요? 그 사람의 유언대로 진행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유언이 뭐였더라? 다 알면서 모른 척 하기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유산 전부 저희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쪽이 가만히 있으니 제가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죠. 버티고 있으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자도 아닌데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거지? 네? 친자 아니잖아요. 딴 남자애 임신해놓고 그동안 생활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얌전히 입 다물고 있지. 재산까지 탐내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갑자기 친자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친자를 친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연기를 참 잘하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속았지. 증거 있어요? 친자 아니라는 증거 있냐고요? 저는 바로 상간녀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되묻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정말. 이깟 종이 하나로 친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쪽이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공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친자가 맞아요. 그럼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 해볼까요? 저희 남편이 쓰던 칫솔도 아직 남아있고 쓰던 빗도 남아있는데 그쪽 아들 여기로 한번 불러봐요. 머리카락 좀 뽑아서 직접 맡겨보게. 유치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뒤늦게 재산 뺏기기 싫으니까 발악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요.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내가 어떻게 얻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 뺏기기 싫으니 뭔 짓을 못하겠어요? 어디서 양식 하나 구해다가 대충 짜맞췄겠지.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면 큰 벌 받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남편이 생전에 아들 혈액형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몰래 검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떡하니 친자 불일치가 나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속이 뒤집힐 일이지. 그래서 이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무튼 그 잘난 무기랑 증거 어디 한번 잘 써봐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을 텐데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몰라?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뭘 해봤다고요? 바로 당황한 걸 보니 뭐 찔리는 게 있나 보네요. 하긴 친자가 아닌 자식을 친자라고 속이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 도둑질이 어디 쉬운 줄 알았어요? 속이려면 치밀하게 속이기라도 하든가. 이래서 사람이 멍청하면 인생 살기 힘들다니까. 어이가 없네 진짜. 우리 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 아들 맞아요. 그건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뭐가 좀 나아지나? 그럼 쭉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아들 하나 낳은 거 가지고 무기 삼아 내세우더니 이제는 가짜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조급한가 보네요? 유일한 무기를 잃은 기분이 어때요? 보아하니 친자가 아닌 걸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작에 진짜 아빠한테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할 것이지 왜 친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달려가서 첩으로 받아달라고 했을까? 여태껏 돈 걱정 없이 미국에서 아들 키워서 아주 행복했겠지. 애초에 만남 자체도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지금 날 꽃뱀 취급한 거예요? 말 조심해요. 그동안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내며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지. 어딜 감히 남의 집안 재산을 탐내?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상간녀는 오물쭈물 혼잣말을 하더니 자리를 피했어요.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후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상간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애원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의 존재 자체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시기상 그 사람 아이가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묘하게 그 사람을 닮지 않고 제가 만난 누군가를 닮아가는 게 불길하더라고요. 술 마시다가 만난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남자랑 딱 한 번뿐이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왔어요. 같은 여자로서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제 아들을 귀하게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아들이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줬고 그 사람들은 제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대로 유지한다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만 섞이지 않을 뿐이지 평생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입양까지 하는 시대인데 그게 사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부인이 있는데 저를 만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순순히 나선 건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애아빠 없이 홀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묵묵히 그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외롭고 힘들게 살았으니 위로라도 해달라는 건가? 저를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발 그것만큼은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요? 현재 진영님도 아니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집안 가족으로 인정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한 푼도 받지 못해서 빈털터리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유부남을 만났던 건 정말 후회합니다. 비록 그때는 유부남인 줄 몰랐지만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솔직히 본처인 그쪽을 부러워한 적도 많았어요. 어쨌든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사셨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삶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저는 완전히 가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건 그쪽이 자초한 인생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과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나한테 친척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가왔을 때
그쪽은 그 기회를 날린 거고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망했잖아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과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래도 그쪽은 남은 게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게 만들어 놓고 남은 게 있어서 좋겠다고? 그나마 남은 것까지 다 뺏으려고 덤벼놓고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야?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지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거짓된 인생 살면서 호화롭게 누렸으면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야지. 이제는 가혹한 인생 속에서 살게 해줄게. 정말 치가 떨리도록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상간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저 그 모습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연극배우처럼 저를 속였던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그 아들이 진짜로 남편의 친자였으면 아주 일이 복잡하게 되었을 거예요. 상간녀가 모두를 속여가며 거짓으로 살아온 덕분에 저는 저희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속은 게 억울해서 재산은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까지 뺏기면 진짜로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 속아왔다는 게 분하고 억울하고 참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했기에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만약 아주 나중에 저 세상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난다면 목이 터져라 따져 묻고 싶네요. 왜 아픔은 나만 받는 거냐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만이었냐고 화를 내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생전에 갑자기 술을 많이 드시고는 저에게 눈물을 보이시며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하셨는데 그게 나름의 사과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일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온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평생 써도 남을 돈을 받은 게 어디냐며 그걸로 위안 삼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두 딸은 각자 사회의 일원이 되어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누리면서 귀부인처럼 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저에게는 두 딸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손주바보가 되어 푹 빠져 살고 있네요. 큰 집에서 혼자 살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지금 인생이란 뭘까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네요. 결국에는 모든 걸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보다는 마음이 풍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의 인생이 힘들면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도록 해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인생 2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문득 사연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책상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참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네요. 솔직하게 인생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